1977년 5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20세의 콜린 스탠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히치하이커였습니다. 남자 혼자 운전하는 차나 위험해 보이는 운전자의 차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콜린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으며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차에만 올라탔습니다. 그날 그녀는 몇 번의 히치하이킹 끝에 약 2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차를 얻어 타면 친구가 사는 레드블러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운전자가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콜린은 직감이 허락하지 않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란색 밴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태워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3세의 카메론 후커와 그의 19세 아내 제니스, 그리고 8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콜린은 안도하며 밴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여행, 사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부부의 질문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콜린은 말수를 줄였습니다. 갑자기 카메론이 엑셀을 밟으며 차를 가속했습니다. 놀란 콜린은 손에 들고 있던 포도 주스를 옷에 쏟았습니다. 백미러로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본 카메론은 아내 제니스에게 말했습니다. 주유소에 잠깐 멈출 테니 갈아입을 옷을 주세요. 주유소에 도착한 콜린은 제니스가 준 옷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한 경고가 울렸습니다.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 순간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탈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과 과민 반응이라는 자기의심의 콜린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다시 밴에 올랐을 때 옆 좌석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변이 30cm쯤 되는 정육면체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곧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끔찍한 도구였지만 당시 콜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밴은 곧 고속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서자 콜린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카메론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지름길이에요. 걱정 마세요. 해가 지기 전에 친구 집에 도착하고 싶었던 콜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밴은 숲속 깊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큰 소나무로 둘러싸인 곳, 개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그곳에서 카메론은 엔진을 껐습니다. 갑자기 부부는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려 개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였습니다. 당황한 콜린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뒷좌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제니스는 아기와 함께 개울 근처에서 놀고 있었지만 카메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차 문이 벌컥 열리며 카메론이 칼을 꺼내 콜린의 목에 겨눴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그의 고함에 콜린은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따랐습니다. 카메론은 순식간에 콜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밧줄로 묶었습니다.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입을 막은 뒤 옆에 있던 나무 상자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약 10kg 무게의 상자는 빛과 소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콜린은 상자 속에 갇힌 채 침낭에 넣어져 트렁크로 옮겨졌습니다. 움직일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카메론은 제니스와 딸을 다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카메론은 콜린을 어두운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를 묶어놓고 준비한 도구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눈이 가려진 콜린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론과 제니스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제니스도 과거 카메론에게 납치된 피해자였습니다. 첫 데이트 후 끌려간 그녀는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몇 달 만에 그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카메론은 제니스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거역할 수 없었던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카메론은 새로운 노예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제니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새 노예를 구해도 좋지만 폭력은 그 노예에게, 성적인 욕구는 저에게만 푸세요. 카메론은 웃으며 동의했고 부부는 히치하이킹 여성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콜린을 만났습니다. 콜린은 카메론의 지하실에 감금된 채 끔찍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니스와의 약속대로 콜린을 추행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인 환상을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콜린은 하루 23시간 동안 나무 상자를 쓴 채 좁은 상자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남은 1시간은 카메론이 직장에서 돌아와 그녀를 노예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콜린의 부모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콜린 스탠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납치 8개월 후인 1978년 1월 25일, 카메론은 콜린이 완전히 복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더 컴퍼니라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노예를 관리하는 비밀 조직이에요. 그는 콜린이 완벽한 노예가 됐다며 서명하면 더 컴퍼니와 종신 노예 계약을 맺게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레드블러프의 주민들, 경찰, 보안관까지 모두 조직원이라며 도망치면 그녀와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겁줬습니다. 겁에 질린 콜린은 서명했고 카메론은 그녀에게 K라는 새 이름을 주며 자신을 마스터, 제니스를 부인이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메론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컴퍼니는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뇌된 콜린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서명 후 카메론은 그녀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8개월간 지하실에 갇혀있던 콜린은 1층 거실로 올라와 집안일을 하고 심지어 부부의 딸을 돌보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지하실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콜린은 이 작은 자유에 감사하며 카메론에게 충성을 다졌습니다. 1978년 2월, 제니스가 둘째를 임신하며 카메론과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그는 약속을 어기고 콜린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제니스는 콜린을 질투하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해 4월, 부부는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했고 지하실이 없던 새 집에서 콜린은 침대 아래 상자에 갇혔습니다. 9월, 둘째 딸이 태어났고 콜린은 아이들을 돌보며 더 많은 시간을 상자 밖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콜린을 K라 부르며 부모의 친구로 알았습니다. 콜린도 자신의 과거를 잊고 K로 살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콜린은 동네를 자유롭게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탈출 기회는 충분했지만 그녀는 더 컴퍼니의 감시를 두려워해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론의 거짓말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납치 4년 후인 1981년 3월, 카메론은 콜린에게 더 컴퍼니가 가족 방문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콜린은 4년 만에 오리건주 유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부모는 경찰에 전화하려 했지만 콜린은 이를 막으며 카메론을 약혼자로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콜린은 더 컴퍼니의 보복을 두려워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사진을 찍고 떠났고 가족은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의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잠깐의 자유를 맛본 뒤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카메론은 불안해하며 그녀의 자유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3년 동안 다시 하루 23시간 상자 속에 갇혔습니다. 1984년 카메론은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며 다시 자유를 줬습니다. 콜린은 모텔 청소부로 일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카메론에게 바쳤습니다. 이를 본 카메론은 그녀가 완전히 복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콜린에게 더 컴퍼니가 그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며 조건으로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은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제니스를 분노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지거나 살해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1984년 8월, 제니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콜린에게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더 컴퍼니는 거짓이었고 마을 사람들과 경찰도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하던 콜린은 제니스가 행인에게 더 컴퍼니를 아냐고 묻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7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니스는 콜린을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가 여비를 챙겨줬습니다. 카메론을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제니스의 부탁에 콜린은 약속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콜린은 카메론에게 전화해 그의 거짓을 폭로하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울며 애원했지만 콜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카메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2번이나 그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편 제니스는 카메론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려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론은 새 노예를 찾겠다고 선언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984년 11월, 제니스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고 11월 18일 카메론은 체포됐습니다. 1985년 9월 24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니스는 면책 조건으로 증언하며 카메론이 1976년 19세 소녀 마리 엘리자베스를 납치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이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이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탈출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납치, 폭행, 추행 혐의로 104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가석방은 기각됐으며 다음 심사는 2030년입니다. 콜린은 7년간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치료를 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결혼 생활과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콜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받은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